안녕하세요. 결혼 10년 차였던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제 인생에서 너무나 억울한 일과 로또 같은 일이 한꺼번에 겹치자 이 고민을 어디에 털어놓을지 몰라 이곳까지 오게 되었네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악재가 겹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에 없는 남편 생각이 많이 났네요. 어디서부터 제 사연을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모두 털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기막힌 사연을 시작해 볼게요. 저는 5살이 많은 남편과 1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과 위로 형이 한 명 있었죠. 이미 결혼 전에 아주버님은 어엿한 가정을 꾸리고 계셨으며 대학 교수였네요. 하지만 영국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 남편과 우애가 깊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20살부터 아주버님이 유학길에 오르셨고 1년에 한 번 보면 많이 보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도중에 형님을 만나 결혼을 하고 현재도 영국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상하고 심성이 고운 사람이었어요. 이미 저와 결혼 전부터 봉사활동은 기본이었으며 기부는 당연한 듯이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3달에 한 번은 꼭 데이트를 헌혈의 집에서 하는 사람이었죠. 어쩌면 남편의 이런 모습에 반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자기보다 남을 먼저 위하고 배려할 줄 알았으며 부모님을 끔찍이 대하는 효자였습니다. 그런 착한 심성 때문인지 언제나 저에게도 다정했으며 항상 저부터 위해줬죠.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시부가 하는 일을 하겠다며 시부 밑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아버님은 남편이 자신의 일을 배운다고 했을 때 반대를 하셨다고 했네요. 대학 등록금을 안 줬어? 뭐가 부족해서 네가 내 일을 하겠다는 거야? 네 형은 영국에서 유학하면서 얼마나 잘 지내고 있어. 기껏 대학 나온 놈이 한다는 소리가 타일을 붙이겠다고? 아버지 일이 어때서요? 저도 생각 많이 하고 내린 결정이에요. 아버지 일 배우게 해주세요. 잘할 자신 있어요. 시부는 건축 일에 잔뼈가 굵으신 분이셨죠. 그 중에 타일 공사를 주로 맡아서 하셨지만 남편이 자신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자 덜컥 걱정이 앞섰다고 했습니다. 본인 일이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기 때문에 아들이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쉽게 허락하지 못했다고 하셨죠.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남편은 기어이 아버님을 설득했으며 아버님과 매일 붙어 다닐 수 있게 됐네요. 그렇게 부자가 함께 있게 되면서 일을 시작하자 못할 게 없었죠. 시부의 경력과 노련함이 있었고 남편의 패기와 열정이 있다 보니 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서도 꽤 인정해주는 바람에 아버님과 남편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됐네요. 그쯤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아버님 일을 도운 지 2년 정도가 된 때였죠. 결혼식을 앞둔 일주일 전에 아주버님과 형님네 가족들이 한국에 오면서 처음으로 예비시댁 가족들을 모두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여자 조카가 있었는데 정말 귀여워하더군요. 원래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조카와 놀아주는 모습이 낯설지 않았네요. 반면 저는 그날 긴장을 무척 많이 했었죠. 처음 아주버님 가족들을 본다는 설렘 때문에 선물도 준비해서 드린 기억이 나네요. 어색했지만 친절하게 절 맞아주셨죠. 뭘 좋아할지 몰라서 고민 많이 했는데 작은 선물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뇌물일 수 있겠네요. 뭘 이런 걸 다 준비하셨어요. 재수 씨가 센스가 있으시네. 우리 와이프가 외국인이라 아직 말이 서툴지만 아마 재수 씨가 저희를 생각해주는 마음은 느꼈을 거예요. 고맙다네요. 아주버님은 영국인 와이프를 유학생활 중에 만나 결혼을 하시고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나 인형같이 예쁘더군요. 당시에 형님은 한국말은 서툴렀지만 어느 정도 대화가 됐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와 형님을 대하는 온도차가 너무 달라 서운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물론 그때는 정식 며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으며 넘어갔었습니다. 처음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느낀 건 아니었거든요. 가족들이 모두 거실에 앉아 있을 때 시어머니는 저만 따로 불러 저녁 준비를 하자고 했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뭐지? 이런 기분만 들 정도였는데 저녁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모든 가족들이 다 앉아 있는데 저만 설거지를 하고 있더군요. 남편이 뒤늦게 와서 함께 설거지를 했지만 시모가 부엌으로 와서 한마디 하고서는 남편을 데려갔습니다. 남자는 부엌에 오는 거 아니야. 내가 형을 부엌에 오게 한 적 있니? 결혼해도 나는 이 꼴은 못 본다. 엄마,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내가 설거지 좀 할 수 있지. 서영이 혼자 이 많은 설거지를 어떻게 다 해요? 아님, 형수님도 같이 거들게 해주던가. 우리 큰며느리는 설거지하면 안 돼. 가만히 보고 있어도 뿌듯하잖아. 어서 거실에 가서 자리에 앉아. 넌 이거 다 할 수 있지? 얼마 안 되잖니. 설거지를 하면서 뒤에서 들려오는 말을 듣고 있는데 그때부터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도대체 영국에서 온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면 안 되고 저는 결혼식도 아직 올리지 않은 예비 며느리인데 설거지를 하고 있으니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결국 시댁가족 모임이 끝나고 남편이 절 집에 데려다 주는 길에 하소연을 하고 말았네요. 남편 역시 아까 일에 대해서 계속 마음이 쓰였다고 하더군요. 당신 마음 충분히 이해해. 엄마 대신 내가 사과할게. 우리 엄마가 좀 유별나. 형이 처음에 형수님 데려왔을 때 국제 결혼 안 된다고 엄청 반대했는데 주변에서 영국 며느리 한번 보겠다고 신기해하면서 자꾸 칭찬을 하니까 형 결혼을 바로 허락해 주는 거 있지? 형수님이 영국에서 온 며느리라면서 뭐든 다 허락하고 예뻐하더라고. 나 지금 어머님한테 인종차별 그런 거 당하는 거야? 어머님은 한국인인데 한국인인 나보다 형님을 더 아끼신다 이거지? 아, 그렇다기보다는 오랜만에 와서 그런 거지. 우리 결혼식 보고 바로 간다니까 엄마도 형이 한국 올 때뿐이야. 이번에 오고 앞으로 언제 올지 모르니까 당신이 조금만 참아. 결혼식을 치르고 형님 내외는 영국으로 가셨죠. 그 후 1년이 지나서야 봤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시모는 저와 형님을 두고 엄청난 차별을 하셨네요. 형님이야 외국인이고 한국 문화를 잘 몰라 그렇다고 하지만 말귀 다 알아듣고 시모의 의도가 누가 봐도 시집살이라는 걸 아는 저로서는 서운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속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형님과 저와 시모가 백화점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시모의 친구분들을 만난 적이 있었죠. 영국에서 며느리가 왔다더니 같이 백화점 나온 거야? 세상에 무슨 인형이 따로 없네. 자기는 이런 며느리 둬서 좋겠다. 친구 같고 딸 같지? 그럼 내가 아들 둘만 있잖니. 영국에서 와서 그런지 생각하는 것도 쿨하고 하는 짓이 다 예쁘다니까. 같이 있으면 신세대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옆에는 누구야? 아, 맞다. 자기 둘째 며느리 봤다 했나? 둘째 며느리인가 보네. 아이고, 내 정신이야. 첫째 며느리가 선물 사준다고 백화점 나온 건데 우리 먼저 갈게. 첫째 며느리가 뭘 사주려나? 다음에 날 잡아서 한번 봐. 그 순간 시모가 절 창피해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사드리기로 한 건 제 생각이었으며 저희 부부와 아주버님네 부부가 같이 돈을 모아서 선물을 해드리는 건데 항상 시모는 첫째가 해줬다면서 남들에게 자랑하기 일쑤였죠. 아무래도 아주버님과 형님은 외국에서 살고 교수까지 되셨으니 자랑할 게 넘쳐났지만
저와 남편은 고작 아버님 일을 도와하는 것 말고는 자랑할 게 없었습니다. 또 저는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항상 절 한심하듯 보셨죠. 한 번은 형님이 있는 앞에서 저에게 면박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일하고 맞벌이가 보통인데 너는 앞으로 일할 생각이 아예 없는 거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일해야죠. 첫째 좀 보고 배워. 굳이 돈 벌지 않아도 잘 살지만 우리 아들 고생할까봐 같이 일하는 것 봐. 그러니까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용돈도 꼬박꼬박 줄 수 있는 거야. 언제 너희도 이렇게 살래? 저희 부족한 거 없이 잘 지내는데요. 그리고 어머니 그 선물 문제 말이에요. 항상 저희도 같이 돈 보태서 해드리는 거예요. 아주버님이 절대 혼자서 하시는 거 아닌데. 봐봐, 이렇게 따박따박 말대꾸하잖아. 그러니 내가 비교가 안 되겠어? CM이 말을 우습게 하는 거지. 시모와의 대화는 늘 일방적이었습니다. 가끔 보면 형님도 시모의 말을 알아듣지만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잔심부름은 제 차지였네요. 한 번은 시모에게 정말 서운했던 적이 있었는데 형님이 영국으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이었죠. 저 몰래 형님만 챙겨서 선물을 준다는 게 저에게 들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과일과 차를 마시면서 있는데 시모가 형님만 안방으로 부르더군요. 그런데 안방에는 화장실이 있었죠. 거실 화장실을 누가 쓰고 있어서 안방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시모가 백화점에서 고른 스카프를 형님 목에 걸어주며 예쁘다고 말하는 걸 듣게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했으면 조금만 서운하고 말았을 텐데 시모의 생각 없는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말았네요. 첫째야, 내가 널 얼마나 아끼는지 알지? 솔직히 둘째는 왜 이렇게 정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 둔하고 눈치도 없어서 내가 어디 기댈 때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도 우리 첫째 며느리가 매번 영상통화도 해주고 가끔 선물도 보내주니까 그 맛에 살아. 이거 스카프 비싼 거야. 너한테만 주는 거니까 둘째한테는 말하지 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 혼자 가만히 듣고 끝내려 했지만 시모가 너무 얄미워서 형님과 시모 앞에 당당하게 나타났네요. 그리고 일부러 뻔뻔하게 행동했죠. 솔직히 형님에게는 악감정이 없지만 자꾸 차별을 두는 시모 때문에 형님한테도 서운해지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형님, 스카프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저는 촌스러워서 이런 선물 받아도 하고 나갈 것도 없고 어울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이런 스카프 하나 있어 봤으면 했는데 부럽네요. 넌 내가 다음에 해줄게. 그 첫째는 영국 가면 또 1년 있다가 오잖아. 그렇겠죠 뭐. 시모는 난처했는지 형님을 데리고 안방을 나가더군요. 저는 한참을 안방에서 소리를 내지 않은 채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눈물을 멈추려고 했지만 마음과는 다르게 눈물이 계속 나서 애를 먹었네요. 그 후 결혼 생활이 꽤 흘렀으며 저희 부부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죠. 바로 아이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결혼 생활 6년이 넘도록 아이는 생길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으며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고 있을 때였네요. 남편과 저는 고민 끝에 인공수정을 하자며 병원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결혼한 지 10년 차가 돼도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포기할 때쯤 제 속을 긁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네요. 시모는 어느 순간부터 입버릇처럼 상처 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 인생 망쳐놓고 넌 밥이 너먹하니? 내가 너만 생각하면 반찬도 해주고 싶지 않아. 그나마 우리 아들 봐서 반찬하는 줄 알아. 힘드시게 이런 걸 뭐하러 하셨어요? 제가 어련히 알아서 잘 해주는데요. 얼마나 알아서 잘하면 아직도 애가 없어? 혹시 너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니?
우리 아들은 건강해. 봐봐. 지금도 나가서 얼마나 일 잘하고 있니? 너 혹시 결혼하기 전에 뭐 숨기고 결혼한 거 아니야?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숨길 게 뭐가 있어요? 임신 문제로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 하루는 남편이 조심스럽게 저와 단둘이 살자며 아이는 없어도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네요. 솔직히 그 말에 흔들리기도 했죠. 누구보다도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돈도 돈이고 몸도 마음도 너무나 지쳐 있었거든요. 하지만 선뜻 그만두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가 싶었는데 저에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날따라 새벽부터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더군요. 남편과 시부는 어김없이 일을 나섰는데 하필 그날 일을 가는 곳이 지방이었어요. 늦은 오후 일을 마치고 올라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1톤 트럭과 충돌하면서 남편은 사고 현장에서 세상을 떠났으며 아버님은 하반신 불구가 되셨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 돼도 연락이 없어 걱정하고 있는 찰나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으며 전화를 받자마자 무슨 정신으로 병원으로 갔는지 잠옷바람으로 병원에 도착한 저를 볼 수 있었네요. 시모도 뒤늦게 병원으로 오셨더군요. 아버님은 수술실로 들어가신 상황이었고 남편은 제 앞에 하얀 천으로 덮여져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을 살면서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비록 세월이 조금 흘러 울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것 빼고는 아직도 가슴이 뛰고 손이 떨리네요. 더 이상 남편과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생각과 함께 늙어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니 미치게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어떤 단어와 말로도 그때 제 심정을 표현할 수 없죠. 걷지 못할 정도였고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울었던 기억밖에 나지 않네요. 그나마 다행히도 아버님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셨지만 하반신을 잃으셨으며 정신도 멀쩡하시고 기력도 금방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충격보다 더한 상처를 받은 아버님은 한동안 말이 없으셨죠. 한순간에 아들과 다리를 잃으셨으니 그 마음이 오죽 아팠을지 저는 상상도 하기 힘들었네요. 그날의 사건으로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날 아주버님이 오셔서 보험 문제와 아버님이 계약했던 작업에 대한 것들을 철회하는 일들을 모두 마무리 지어주고 가셨네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거기까지만 하시고 자기 일은 다 끝났다며 영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저와 시부모님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죠. 그 순간 시모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저와 남편이 살던 집을 정리하고 시댁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남편도 세상을 떠난 마당에 이혼하고 제 삶을 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시댁으로 들어오라는 말에 어리둥절했네요. 친정에서는 자식도 없고 남인데 시댁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지만 아주버님도 없는 마당에 저마저 제 삶을 산다고 떠나버리면 시부모님은 충격이 클 것 같았죠. 특히 아버님이 걱정됐었습니다. 시모야 어떻게 해서든 사실 뿐이었지만 이제 아버님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셨죠. 시댁으로 들어간 날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이 거실에 저를 앉혀놓고 그동안 참아왔던 말을 서슴없이 하더군요.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자고로 집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 법인데 첫째네 잘 사는 것 봐. 그런데 너희는 이게 뭐니? 자식 하나 없이 앞으로 이 집에서 지내면서 시아버지 병간호나 해라. 못하겠다고는 말 못할 거야. 자식도 못 낳고 너 때문에 내 아들 평생 고생만 하다 갔다. 그리고 졸지에 나는 아들도 잃고 남편도 저렇게 됐어. 알겠니? 시모는 이 상황을 모두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처럼 저에게 모질게 대했죠. 저 역시 남편을 잃고 모든 게 달라진 상황에서 어떻게 제정신으로 지낼 수 있었겠어요? 그저 시간이 흐르는 대로 버티었고
시모가 하라는 대로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시모는 하반신 불구가 된 시아버지를 제게 맡기고 사회활동을 하겠다며 일을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맡으며 식당에서 일을 하신다며 나가셨는데 당연히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네요. 하지만 점점 시모의 행동들이 이상했습니다. 일을 나가는데 생전 입지 않았던 원피스를 차려입고 나갔으며 화장은 기본에 높은 힐을 신고 외출을 하기도 했었네요. 이 모든 걸 저만 이상하게 느끼는 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비록 스스로 걷기는 힘들었지만 휠체어에만 앉으시면 모든 걸 정상적으로 하실 수 있으셨죠. 한 번은 시부와 함께 산책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꼭 이맘때였는데 아버님이 너무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 보여서 조심스럽게 외출을 해보시겠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네요. 그날이 아버님이 사고를 당하시고 9개월 만에 밖에 외출을 하신 거였습니다. 아버님, 오늘 저랑 데이트 가실래요? 봄이라 그런지 밖에 꽃도 많이 폈더라고요. 나가고 싶으면 며느라긴 너라도 다녀와. 내 걱정은 말고. 에이, 아버님이랑 같이 가고 싶어서 그런 건데 같이 나가요. 처음이 어렵지. 이제 계속 저랑 나가고 바람 쐬면서 지내시면 시간도 금방 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아버님과 사고 이후 첫 외출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봄바람이 찼는지 다음날 아버님은 고열로 힘들어하셨고 결국 병원에 입원을 일주일간 해야만 하셨죠. 그 일로 시모는 노발대발 하시며 저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라는 카노나 집에서 잘할 것이지 왜 이 양반을 데리고 나가서 이 사단을 만들어? 혹시라도 잘못됐으면 어쩔 뻔했어? 어머니 죄송해요. 봄바람이 변덕스러운 것도 모르고 아버님이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서 집 앞에 잠깐 나간다는 게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해서 될 일이야? 이 일로 내가 널 어떻게 믿고 이 양반을 맡길 수 있겠어? 가뜩이나 치료비로 돈 들어가는 게 얼만데 간병 인프를 처지 못 대니까 너라도 눈치껏 잘해줄 수 없니? 네, 앞으로 신경 잘 쓸게요. 그 일로 인해 시모 앞에서는 대역죄인이 됐었습니다. 시모는 온갖 잡일을 다 시키기 시작했죠. 마치 하녀를 부리듯 대했습니다. 그 바람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화병을 앓고 말았네요. 한동안은 시모가 들어오는 인기척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잠도 못 자는 게 거의 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분은 아버님이었죠. 그날 아버님이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저에게 몰래 해주신 말이 있었습니다. 며느라기야, 네 시모 말은 신경 쓰지 마라. 난 간만에 밖에 나가서 사람 사는 것 같더라. 조만간 또 나가자. 이번에는 내가 미리 네 시모한테 말해 놓을 테니까 걱정 말고. 아버님은 그날 30분간의 외출이 그렇게 좋으셨는지 저에게 웃으시면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또 알게 모르게 힘이 솟아 기운을 차렸죠. 친정이나 주변에서는 제가 이 정도로 힘들게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다들 의아해했죠. 남편도 죽은 마당에 자식도 없는데 왜 굳이 아직도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친정에서는 더 이상 뭐 볼 거 있냐며 당장 나오라고 성화였지만 차마 병든 아버님만 두고 나올 수가 없더군요. 제가 없으면 아버님은 정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죠. 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사돈 좀 만나봐야겠다. 이제 볼 일 없는 남남이 된 마당에 왜 널 안 놔주고 이러는지 모르겠어. 엄마,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사람 죽은 지 1년도 안 됐어. 여기 있으면 아버님 옆에서 그 사람 이야기도 하고 아버님 회복하시는 거 보면서 기쁘고 그래. 언제까지 여기에 있을 수만은 없겠지. 그래도 아버님 살아계실 동안만이라도 지내보려고.
부모님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정말 아버님 때문에 힘든 시집살이 기간을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네요. 오후 중 유일하게 장을 보러 나오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아버님이 낮잠을 주무시는 2시에서 4시 사이였습니다. 그날은 장이 서는 15일이었으며 평소에는 마트로 갔을 텐데 장구경도 할 겸 시장으로 갔었죠.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만두를 살 겸 만두 가게에 들렀는데 가게 안에서 시모를 보고 말았네요. 시모는 중절모를 쓴 풍채가 좋은 남자분과 함께 만두를 먹고 있더군요. 시모의 행동이 수상쩍다고 느끼긴 했지만 그 이유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되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아는 척을 할 수는 없었죠. 우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 시모와 남자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시모에게 들키지 않게 만두를 사고 있는데 시모가 중절모의 남자와 자리에서 일어서더군요. 그리고는 팔짱을 끼고 어디론가 가는 거였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 모습을 몰래 따라갔네요. 그런데 시모는 대낮부터 중절모 남자분과 함께 어디론가 들어가더니 그곳 간판을 보자 순간 멈칫하게 됐습니다. 시모가 들어간 곳은 늦은 오후 영업 중인 콜라텍이었죠. 즐겁게 웃으며 콜라텍으로 들어가는 시모를 보고 있자니 마치 제가 배신을 당한 기분이 들더군요. 아버님은 누운 채 오직 천장만 보고 계시거나 기껏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집안이 전부인데 생각해보니 시모는 아버님이 사고가 난 뒤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집으로 온 날부터 아버님은 뒷전이었습니다. 항상 아버님 옆에는 제가 간호를 하며 지켜드리고 있었죠.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뿐이었습니다. 남편이라도 있었으면 같이 의논이라도 해봤을 텐데 한동안은 저 혼자서 이 문제를 끙끙 앓고 있었네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원 검진을 간 날 의사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에게 합병증이 왔으며 더 이상 수술로도 가망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도저히 저 혼자서 이 문제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결국 영국에 있는 아주버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주버님, 잘 계시죠? 재수 씨가 웬일이에요? 지금 저 바쁜데. 금방 통화 끝낼게요. 저기 아버님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아버님 합병증이 있으셔서 수술로도 이제는 할 수 없다네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데 도저히 저 혼자서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어서요.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잘 계시죠? 안 그래도 어머님 말인데요. 요즘 자꾸 행동이 그러니까 제가 우연히 어머님이 다른 남자분과 있는 걸 봤거든요. 바람이 나신 것 같은데. 엄마가요? 설마요. 그런데 전화는 왜 하셨어요? 네? 아버님 문제도 그렇고 어머님도 누군가가 말려야 할 것 같아서요. 아주버님이 한국에 한번 오셔서 해결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재수씨, 저 옆나라 일본이나 중국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영국이라고요. 그리고 요즘 한창 바쁜데 며칠씩 한국에 왔다 갔다 할 정신 없어요. 재수씨가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더 이상 저희 가족한테 신경 쓰고 싶지 않네요. 그런 말을 하고서는 아주버님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간 제가 전화를 잘못 걸었나 싶을 정도로 어리둥절했었죠. 어떻게 자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답답할 뿐이었네요. 믿었던 아주버님마저 이런 반응이 나오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어디다가 고민을 털어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한동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에 한 번은 시모가 집에 있는 날 아버님을 함께 돌보자는 말을 했었죠. 어머니, 요즘 바쁘신 건 알겠는데 저 혼자서는 아버님 간호하는 게 벅차서요. 교대로 시간을 나눠서 간호하면 어떨까요? 교대? 늙은 CM이 보고 지금 방에 갇혀서 간호만 하라는 거야?
너는 내가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간호하기 싫다는 말을 그렇게 핑 돌려서 하는 것도 재주다. 간호가 싫어서가 아니라요. 아버님도 저랑 같이 보내는 시간보다 어머님이랑 있는 시간이 더 좋지 않을까요? 좋긴. 나이 들어서 이만큼 같이 있었으면 됐지. 그리고 요즘 너 잔소리가 늘었다? 까딱하다가는 CM이 이겨먹겠어. 도저히 시모의 거침없는 막말에 분노를 느낀 저는 시아버님이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모가 콜라텍에 들어간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처음에는 딱 잡아떼더니 제가 증거가 있다며 큰 소리를 치자 꼬리를 내리는 눈치였네요. 어머니, 저 다 알아요. 요즘 일하러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번 장날에 어머님이 어떤 남자분이랑 콜라텍 들어가는 거 다 봤어요. 얘 좀 봐. 너 지금 CM이 모함하는 거니? 이게 오냐오냐 해줬더니 어디서 CM이 앞에서 거짓말을 해. 정말 이러시기에요? 그럴 줄 알고 사진도 다 찍어놨다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누가 봐도 어머님이죠? 혹시 여기 찍힌 사람이 어머니가 아니라고 발뺌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제가 이날 입은 옷도 기억하는데 옷장에서 찾아봐 드려볼까요? 너 지금 목소리 안 낮춰? 안방에 시아버지 있는데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해서 뭘 어쩌자는 거야? 결국 시모는 증거 사진 때문에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네요. 그렇다고 밖에 안 나가는 것도 아니었으며 시부를 간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도 시모는 또 다른 변명거리를 내밀며 나갔죠. 집에만 있으면 골병 든대. 요즘 젊은이들은 춤도 스포츠처럼 열심히 배우더만. 나도 운동하는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춤도 운동이니까. 그 양반한테는 운동하러 갔다고 하고. 시모는 집에만 있으면 갑갑하다면서 운동하러 간다며 결국 콜라텍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춤도 운동이니까 간섭하지 말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이런 모습을 보는 저도 힘들고 화가 나는데 아버님은 오죽하셨을까요? 결국 아버님이 나가는 시모의 등 뒤에 대고 한 소리 하셨죠. 그날 아버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또 그놈의 춤추러 가는 거야? 당신은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까지는 못하지. 며느리 보기 창피하지도 않느냔 말이야. 나라도 건강해야지. 둘 다 늙은이 취급받으면 좋아? 그리고 나는 뭐 이런 게 좋아서 하는 줄 알아? 나도 숨 쉴 구멍 하나쯤은 있어야 하잖아. 당신 그렇게 가면 진짜 끝이야. 아무리 내가 좋게 봐주려고 해도 절대 용서가 안 돼. 다 늙고 걷지도 못하는 마당에 누가 누굴 용서해? 난 늙어서까지 당신 뒷바라지 할 생각 없어. 그렇게 아버님에게 한 소리 하더니 시모는 현관문을 세차게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아버님은 저에게 내일 하루만 친정에서 자고 오라는 말을 하더군요. 저 없이는 생활이 불편하실 텐데 손님이 올 거라며 저보고 집을 비우라는 말에 놀랐었죠. 중요한 분이세요? 그래도 옆에서 수발드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정말 저 없이도 괜찮으시겠어요?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그 친구가 내일 오면 같이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친정 가서 푹 쉬다 와라. 그렇게 다음 날 오랜만에 친정을 다녀왔습니다. 그 후 한 달이 지나서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고 마셨네요. 그동안 남편에게 못해준 것들이 많아서 그 마음을 채우려고 아버님에게 효도하며 지낸 거였는데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자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군요. 아버님께 효도를 해야지만 제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었거든요. 사고 이후 1년이 좀 안 되게 함께한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시부 간호를 하며 그 시간을 버텼냐고 하겠지만 친딸처럼 대해주셨던 아버님 덕분에 남편의 빈자리마저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버님이 안방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고 계셨죠. 점심때여서 제가 문을 열고 식사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노래하다 들킨 게 부끄러우셨는지 어린아이 마냥 귀가 빨개지셨던 모습이 기억이 나네요. 아버님의 노래를 처음 들었던 저는 잘 부르신다고 칭찬을 해드렸네요. 그때부터 제가 시모에게 잔소리를 듣거나 상처되는 말을 듣고 시무룩해져 있으면 항상 그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한 번은 아버님한테 노래 제목이 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죠. 아버님, 그 노래 제목이 뭐예요? 이 노래? 홍씨요, 홍씨. 나훈아가 부른 홍씨를 즐겨 듣던 아버님은 그렇게 소리 없이 세상을 등지셨습니다. 결국 아주버님은 바쁘다는 이유로 아버님의 장례식장에 돈만 붙이고 오시지 않았고, 시모는 장례식 내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채로 조문객들을 대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을 남편과 아버님을 생각하니 참담하더군요. 결국 장례식 마지막 날 아버님이 그렇게 즐겨 부르시던 홍씨 노래를 장례식장에 크게 울려 퍼지도록 틀었네요. 지금까지도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 왜 이리 슬픈지 모르겠어요. 살아생전에 아버님하고 홍씨 한 번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홍씨로 아버님을 추억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네요. 장례식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게 흐르고 아버님을 납골 땅에 모시고 시댁으로 돌아왔는데 뜻밖의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시모는 어느새 집에 와 있었는지 아버님의 물건들을 하나둘 치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좀 쉬세요. 3일 내내 잠만 잤더니 몸이 말을 안 듣네. 좀 움직여야지. 넌 뭐하니? 안 나가고? 네? 나가라뇨? 쓰레기 버리고 올까요?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 이제 너랑 내가 볼 일이 뭐 있겠어. 진짜 남남된 건데. 설마 너 이 집 탐냈었니? 어쩐지 군말 없이 며느리 노릇 하더니 수상하다 생각했어. 정말 시모의 말을 듣는데 세상 억울하더군요. 언제는 시아버지 간호하라며 절 붙잡아 둬놓고 이제 와서는 또 간호를 했다고 절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동안 절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 건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저희 가족으로서 예의는 지키길 바랬어요. 저 아버님 재산 탐낸 적 없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서운하네요. 이제 더 이상 안 볼 사이인데 서운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어머님의 힘에 떠밀리다시피 현관으로 내쫓기게 되었으며 매몰차게 문을 닫아버리는 시모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남편도 없고 아버님도 안 계신 시댁에 있고 싶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맨몸으로 나가게 되니 화가 나더군요. 하지만 여기서 또 화를 냈다가는 재산이 어쩌고 꿍꿍이가 있었다는 말이 나올까봐 미련 없이 친정으로 발걸음을 돌렸네요. 친정으로 가는 길 내내 뭔가 허탈하고 마음이 답답하더군요. 이러려고 아버님은 그렇게 열심히 사셨나 싶고 짧은 생을 살다간 남편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친정에 있는 동안 누군가 절 찾아왔다는 엄마의 말에 의아해했습니다. 아버님 친구분이시라는 분이 말끔한 정장을 입고 제 앞에 서 계셨죠. 그분은 자신을 아버님이 고용한 변호사라고 소개를 하셨네요. 어쩐 일이세요? 저는 처음 뵙는데. 그러겠죠. 난 결혼식 때도 보고 몇 번 봤는데 일영이가 어찌나 둘째 며느리 자랑을 한지 몰라요. 그러셨어요? 해드린 것도 없는데. 시모는 항상 영국에서 교수를 하는 첫째 아들과 첫째 며느리만 최고라며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반면에 시부는 주변 사람들에게 남편과 저를 그렇게 칭찬하고 다니셨다고 하더군요. 아버님의 친구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운 아버님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다름 아니라 내가 이렇게 온 이유가
그 일영이 유언장 때문에 왔어요. 그 오전에는 일영이 처한테 다녀오는 길이고요. 그 놀라지 말고 들어요. 그동안 일영이가 가족들 몰래 재산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 모든 재산을 둘째 며느리한테 상속한다는 유서입니다. 영국에 있는 아들한테는 이미 일영이가 살아있을 때 전화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장례식장도 안 온 거고. 변호사님의 말을 듣는 순간 흐렸던 정신이 번뜩 나더군요. 솔직히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데 장남이 못 온다는 말을 듣고 이해가 가지 않았었죠. 아버님이 저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말을 전화로 했으며 그 말로 부자지간의 인연이 끝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반면 이 사실을 안 시몬은 노발대발 하셨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서든 재산을 도로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변호사님이 소송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 조용해졌다고 하더군요. 시모가 바람폈던 사진을 증거로 쓰겠다는 말을 하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변호사님은 저에게 아버님의 유언장에 사인을 하라며 종이를 내미셨고 얼떨결에 사인을 하게 됐습니다. 아버님의 재산은 시댁인 집과 강남에 4층짜리 빌라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하루아침에 로또가 당첨된 기분이 이런 기분일까 싶었네요. 그 후 제 인생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친정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하며 카페 사장님이 되었네요. 시몬은 양로원에 계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찾아가 볼까도 생각했지만 더 이상 시모로 인해서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아예 모르는 사람으로 살기로 마음먹었네요. 다음 달이면 아버님의 기일입니다. 남편 옆에 나란히 잠들어 있는 아버님을 뵈러 가는 날이 다가오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수다를 떨고 올 생각에 마음이 좋기도 하고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죽고 사는 걸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게 됐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면서 남한테 해끼치지 않고 살려고 하네요. 앞으로 제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매 순간을 감사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 사연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긴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